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6월 3일 조기 대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탄핵 이후에 정치적 격변, 울산 역시 그 변화의 중심에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사진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울산이 좀 주목해야 할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야기 한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유종선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예교수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지난 총선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선거 이야기 나눴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나오셨고요. 언급드린 대로 지난 4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 111일 만에 파면이 됐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임기 중에 체포 구속된 대통령이었고요. 헌정사 두 번째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일단 교수님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연한 결정이었고 또 다행스러운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탄핵 사유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이 나온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대다수 국민이 이제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하면 아마 상당한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탄핵 반대 여론도 사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상당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결정이 나고 나서는 탄핵 승복, 그다음에 찬성 쪽으로 여론이 많이 완화가 누그러진 것도 같고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선고 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많은 또 혼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결론이 이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이 됐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판결이 우리 헌정사에 또 어떤 의미를 좀 남길지 보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번 사태가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장점, 잠재력, 힘 이것과 동시에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위험한 요소 이것들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사태가 어떤 쿠데타나 상상하기도 싫지만 어떤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은 것은 정말 다행이고요. 이런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가 굉장히 큰 산을 하나 넘었다. 위험한 고비를 하나 넘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쿠데타나 어떤 내란 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설 자리가 없다. 설령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그게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굉장히 귀중한 그런 선례를 우리한테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조금씩 발전하는 거겠죠. 반면에 이번 탄핵 정국에서 정말 어떤 극렬한 선동 정치, 시위 문화 이런 것들이 극성을 부린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굉장히 위험한 적신호입니다. 그 일부 선동가들의 도를 넘는 대놓고 헌정 질서를 무시하고 부정하고 소요를 붙이기는 이러한 발언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의 이제 폭력적인 행위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 장래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고 그러한 그 일부 불법적인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법적인 절차, 사법적인 판단 그리고 처벌이 있어야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좀 목격된 그런 탄핵 정국의 상황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 조기 대선입니다. 6월 3일에 치러지고요. 두 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두 번째 조기 대선입니다. 지금 후보들 각 당의 경선 절차들 한창 진행 중이고 차기 대선 구도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이 탄핵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차기 대선은 과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인지 예. 뭐 이것이 이제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고요. 이번 대선 뭐 변수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탄핵 민심이 어디로 이제 향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실 이게 더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게 이번 선거 결과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라 할까요? 가장 좀 중요한 지점은 바로 말씀하신 네. 보수 단일화일 텐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11명이 등록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8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있고 사실 여기에서 빠진 후보들이 뭐 독자적으로 출마를 할지 또는 다른 후보와 연대를 할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보수 단일화가 쉽게 좀 이루어질지 어떤 갈등이 예상되시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예측은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 보수 진영이 처한 어려운 상황 이것을 감안할 때 우여곡절은 있겠지만 결국 후보 단일화는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예. 다만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제 예비 경선 후보로 8명이 확정이 됐는데 예. 이제 면면을 봐도 사실 압도적인 후보는 눈에 띄지 않고요. 또 그 안에서 어떤 뭐 친윤, 반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갈등의 골도 생각보다 좀 깊어 보이기도 예.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더 높은데 그렇지만 뭐 예측 100%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고요. 예. 취하 경우에는 뭐 일부 후보들이 나와서 독자 출마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습니다. 예. 반 이재명 빅텐트. 워낙에 지금 뭐 일강 후보가 여야 막론하고 이재명 전 대표가 1위 후보로 달리고 있으니까 현재까지는 반 이재명 빅텐트론이 보수 진영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반 이재명 빅텐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반대해서 다른 모든 후보들이 한데 모이자, 모여서 이제 그런 빅텐트에 거잖아요. 모여서 예. 그 안에서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자 뭐 이러한 건데 저는 이제 뭐 특정 그 개인을 대상으로 그 개인에 반대해서 연대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대선 구도가 우리가 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그 특정 개인을 반대하는 연대 그리고 이 구도에서 치러지는 선거 이것을 개인적으로 좀 이해도 되지 않고 동의하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예.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슨 반공주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반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뭐 이것을 넘어서서 공산주의만 아니면 다 좋다. 뭐 심지어는 독재도 좋고 파시즘도 좋고 이런 논리가 일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특정 개인을 반대하는 이러한 연대 빅텐트론도 발상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고 예. 저는 민주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경쟁을 해야 하는데 네. 저 사람만 아니면 된다라는 어떤 인물의 치중에서 네. 그런 쪽으로 선거운동이 이번 선거 기간 쭉 이어질 것 같아서 많이 우려들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좀 보시는지. 네, 당연히 우려되는 정책이 부분이- 사라지고. 네네, 예. 당연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게 이상적이고 맞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오직 지금 이제 정권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여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상황인 것처럼 보이고.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정권을 잡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대 우리 한국 정치사를 보더라도 거의 모든 역대 대통령들이 탄핵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감이 되거나 이제 불행한 결말을 맞았는데 이런 것을 수없이 경험하고 하면서도 이렇게
잘 학습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정치의 속성상 어쩔 수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권을 잡을 것이냐 하는 여기에만 골몰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우리 지금 한국이 처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한국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청사진 같은 것을 후보들이 좀 그려서 저희 국민들한테 좀 보여주고 예. 그걸 가지고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뭐 이런 후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바람을 갖고 네네. 있습니다. 네네. 예. 교수님 지적대로 우리 경선에 뛰어든 모든 후보들이 어떤 대한민국을 좀 만들고 싶은지 고민하고 그걸 또 국민에게 제시하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야기 계속 나누죠. 네네. 자, 오늘 시사 진단은 유종선 명예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탄핵 이후에 정치적 격변이 울산 지역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인가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울산은 교수님 전통적으로 뭐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최근 선거에서는 뭐 또 다른 움직임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이번 조기 대선은 울산의 민심의 방향성 글쎄요. 또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울산은 사실 보수 성향이 굉장히 생각보다 강고한 그런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도 울산의 그런 보수적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뀐 것 같지 않습니다. 제 감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서울이나 이제 수도권에서 약간 민심이 동요하고 있는 그런 현상과 좀 비교가 되고요. 예. 울산의 지금 분위기는 좀 차분하다고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런 분위기고, 그 이번 대선에서는 그래서 이제 울산의 이제 보수 우위의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고 보수 진영에 유리한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이제 이것은 우리가 울산에 이제 울산에서 치렀던 지난 몇 번 대선에서 이제 울산 선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선거, 예. 그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울산에서 60% 가까운 지지를 획득을 했습니다. 지난번 선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55%.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치러진 대선,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19대 됐었죠. 대선. 네네. 예. 그때도 문재인 후보가 울산에서 이기긴 했습니다만 득표율이 40%를 조금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수 진영 후보들의 표를 다 합치면 55% 가까이 네.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 탄핵 민심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대선의 경우 울산에서는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 비율이 약 55% 내외, 그다음 진보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40 내지 45% 정도로 굉장히 안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지금 어떤 극적인 앞으로 2달 동안의 큰 상황 변화가 없으면 울산에서 이번 대선에서 울산에서 이와 비슷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18대 대선부터 20대, 19대, 20대까지 이제 대선 기준으로 이제 득표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네.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네네. 그런 구도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네. 치러진 지방선거였지만 5개국은 모두 민주당이 네, 맞습니다. 지자체장을 네네. 당선시켰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을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대를 할 것이고 네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을 또 믿고 있을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흥미로운데 네. 어떻습니까?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네. 이번에 대선에서는 좀 공고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변화할 가능성은 뭐 얼마만큼이라고 보시는지.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2018년 지방선거 때와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생각을 예. 합니다. 뭐 저도 기억을 하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시장부터 시작해서
기초의원까지 울산에서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네네, 했으니까요. 진보 진영이 예. 석권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 문재인 정부가 다시 이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걸었던 예. 도보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음. 선거판을 당시 지방선거를 완전히 몰아쳤거든요. 예. 울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그렇죠. 그런 일이 다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울산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한 것은 그때가 유일하고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고 그랬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그 이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설령 이제 민주당에서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한국이 처한 여러 가지 국내의 어려운 상황 이걸 감안할 때 새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판을 완전히 휘저어놓을 만큼 1년 만에 정말 괄목할 만한 국정의 성과를 낼 수 있겠느냐. 저는 솔직히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예.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재집권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뭐 울산의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내년 대선도 지금 뭐 한번 예측을 해보면 지금 예. 상황에서 보수 우위의 그러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지자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 대선 공약을 발굴하고 후보들에게 제안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어질 텐데 울산 시민들이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조기 대선 의제 네. 교수님 어떤 것들을 좀 꼽으십니까? 네, 이제 대선 공약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예.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그럴 여유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기초 단계이긴 한데 어느 정도 그러한 대선 공약 의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울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지난 몇 년, 10년 이상 울산 산업의 그 대전환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선거 때마다 많이 나왔고요. 예. 이번 대선에서도 이런 울산 산업 대전환에 대한 몇 가지 대형 국책 사업 이런 것들이 논의 차원에서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풍력 발전의 배후 산업 단지 조성 예. 사업, 또는 전기차 기가 팩토리 건설 사업, 또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사업 이런 것들인데 이제 워낙 규모가 큰 국책 사업이죠. 근데 이게 뭐 대선 공약에 포함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이 중 하나만이라도 대선 공약에 포함이 되고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울산 산업 대전환에 예. 중대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울산이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던 그 사소하고 식상한 그러한 공약들은 이제 좀 버리고 울산을 완전히 우리가 바꿀 수 있는 크고 창의적인 그러한 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누가 이제 6월 3일에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 정부가 출발하고 여러 가지로 대한민국은 큰 변화를 겪게 될 텐데 울산의 입장에서는 뭐 지역의 산업이라든지 어떤 지역의 위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울산이 대한민국에서 울산이 가진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 수도 그리고 사실 한국 경제의 뭐 20, 30%를 울산이 짊어지고 있다고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울산을 뭐 크게 홀대한다거나 하는 그러한 정책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울산 산업 대전환을 위한 뭐 대규모 국책 사업은 사실 울산 경제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집권을 하든 이제 울산의 경제 그리고 한국 경제를 구조적으로 좀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울산만의 대규모 국책사업 같은 것들이 꼭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굉장히 아까도 울산이 홀대받는 일은 없을 거다 희망적인 전망해 주셨지만 사실은 네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어떤 행정적인 부분 또 정치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좀 수반이 돼야 하는 네. 그래야 가능한 일일 텐데 이제 새 정부와 지역의 협력 협상이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 상당히 중요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울산은 좀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교수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당연하죠. 당연히 지방 울산으로서는 중앙정부와 협력이 필요하고 예. 반드시 이제 요구되는 그런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시장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들보다는 이제 중앙정부에 나가 있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예.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울산 지역 출신 이제 국회의원들이 많은 분들이 사실 친윤계 핵심 인사로 분류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기대도 그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지금까지 울산을 위해서 얼마나 큰일을 했는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별로 크게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번 대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는 그때는 정말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때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계산이나 또는 당략을 떠나서 이제 고향인 울산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헌신을 하고 새로 이제 들어서게 될 정부와 이제 협력을 적극 도모하고 이러한 노력이 이제 다음 선거에서 우리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을 특히 잘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참 몇 달 사이에 대한민국 참 많은 일들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때도 사실 이 교수님 나오셔서 선거 전에 여러 이야기를 하지만 더 나은 정치를 위해서 뭐가 바뀌어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네. 늘 교수님 제시하시는 그 방향이 그쪽으로 다가가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네네. 마음 아픈 일인데 안타까운 네. 일인데 네네. 이번에도 그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야 하긴 하겠죠. 네네, 국민의 맞습니다. 입장에서. 네, 어떻게 해야 정치를 합니까? 이제 전공한 입장에서 사실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고 이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보다도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사태가 울산이 아니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의 힘과 과제를 이제 동시에 보여준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 이제 탄핵 정국에서 이렇게 표출됐던 어떤 그 부절제한 시위 문화, 혐오 정치, 선동 정치 이러한 것들이 극복되지 않으면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고안해낸 최선의 체제였죠.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절대 만능은 아닙니다. 예. 민주주의는 항상 어떤 선동 정치에서 우민 정치나 또는 이제 그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아주 위험한 체제입니다. 지금 사실 멀리도 아니고 지금 미국의 정치가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한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는 지금 당장은 좀 정치적 열기를 가라앉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사태에서 이렇게 극성을 부렸던 이런 일부 정치 선동가들은 적어도 대선까지는 좀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모습을 안 봤으면 좋겠고요. 시민들도 무작정 거리에 뛰쳐나가기보다는 조금 자중하고 차분하게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사진단 오늘 유종선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중앙 정치와 지역의 현실은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큰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 울산은 더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안정시키는 힘, 결국은 울산 민심의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이라 봅니다. 6월 3일까지 그 변화의 한복판에서 우리 지역이 어떤 미래를 그릴 것인지 모두 함께 고민하고 또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